이탈리아 파르마. 3대에 걸쳐 100년을 이어온 명품 숙성고가 있습니다. 이 숙성고 안에는 10년 이상 정성껏 빚어온 수십억 원어치의 최고급 치즈와 살라미가 잠들어 있죠. 그것들을 지키는 건 수억 원대의 최첨단 냉방 시스템. 24시간 단일 도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과학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탈리아를 집어삼켰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대규모 정전이 터졌죠. 수억 원의 첨단 장비는 한순간에 차가운 고철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십억 원어치 예술품들이 실시간으로 썩어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서양의 최첨단 과학은 속수무책, 두 손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촌스럽다며 비웃고 당장 내다버리라고 호통쳤던 그 투박한 흙항아리. 전기 한 줄 없이도 스스로 숨을 쉬며 생명을 지켜낸 한국의 온기가 서양 과학이 무릎 꿇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콧대 높은 이탈리아 명장이 흙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한 이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한국인 사위의 두 손이 지켜낸 경이로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렌조입니다.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3대째 가문의 이름을 걸고 최고급 치즈와 살라미를 빚어온 장인이죠. 할아버지께서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구어낸 이 가문은 아버지를 거쳐 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로렌조, 우리 가문의 명예는 저 지하실에 잠들어 있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라. 저는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죠. 아버지 역시 마지막까지 숙성고를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유산을 홀로 짊어진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숙성고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죠. 저택 지하에 있는 거대한 숙성고. 그곳이 바로 우리 가문의 심장이었습니다. 숙성고의 묵직한 참나무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끝을 감싸는 것은 세월이 빚어낸 깊고 그윽한 발효의 향기입니다. 어둑한 지하 공간 양쪽으로 끝이 안 보일 만큼 길게 늘어선 참나무 선반. 그 위에 수백 개의 파르미지아노 치즈가 가지런히 누워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죠. 천장에는 최고급 살라미가 빼곡히 매달려 저마다의 풍미를 키워가고 있었고요. 이 녀석들은 하나하나가 제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새벽마다 내려가서 손으로 하나씩 어루만지고 뒤집어주고 표면에 핀 곰팡이의 색깔과 향을 살피며 정성껏 키워왔으니까요. 치즈 한 덩이에 3대의 혼이 서려 있고 살라미 한 줄에 100년의 노하우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미식가들이 몇 달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귀한 것들이었죠.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가문의 보물. 그 자부심이란 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파르마의 어떤 장인도 감히 우리 가문의 품질에 도전하지 못했죠. 저는 이 숙성고 안에서 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숙성고를 보여주며 으쓱했죠. 이게 바로 100년 전통의 힘이라고요. 이 보물들의 생명줄은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최첨단 냉방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섭씨 12도, 습도 80%. 단일도, 단 1%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과학의 요새였죠. 기계실에 들어서면 웅장한 냉각팬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저는 매일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그 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현대 과학이 내게 준 완벽한 무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100년 가문의 전통 위에 최첨단 기술이라는 철벽을 둘렀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예술을 위협할 수는 없다고 맹신했습니다. 기계가 멈추는 날 따위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저의 가장 큰 오만이었습니다. 기계를 맹신한 나머지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죠.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온 건 뜻밖에도 외동딸 이사벨라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벨라가 어느 날 한국인 청년 민수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치밀었죠.
우리 가문은 발효라는 예술의 정수를 100년간 이어왔습니다. 치즈 한 덩이에도 온 가문의 혼을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양에서 건너온 저 젊은이가 대체 뭘 안다고 내 외동딸의 손을 잡겠다는 것인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표정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라면 와인잔을 높이 들고 가슴을 활짝 열어젖히며 뜨거운 사랑을 노래할 텐데 이 사람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죠. 뜨거운 열정도 없고 넘치는 말재주도 없는 저 사내가 무엇으로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발효의 예술이라고는 모르는 그저 숫자와 효율만 따지는 동양의 기계 부품 같은 녀석이라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이사벨라의 눈빛은 완강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민수 씨만큼 깊고 따뜻한 사람은 없다고요. 어릴 때부터 고집 한번 세웠다 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시기는 척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위에 대한 냉담함이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해도 저는 민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이사벨라가 남편의 이야기를 전해주려 할 때마다 저는 와인잔만 기울이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차가운 장인이었죠. 민수가 건네는 인사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그랬습니다. 내 불만이 극에 달한 건 결혼 후 민수가 신혼집 마당 한 구석에 정체불명의 물건들을 들여놓은 날이었습니다. 빛깔은 칙칙하고 모양은 투박하기 짝이 없는 커다란 갈색 흘캉아리 4개. 한국에서 배편으로 한 달이나 걸려 공수해 왔다더군요.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바다를 건너 저 무겁고 볼품없는 것들을 끌고 온 건지. 이탈리아 장인의 눈에 저것은 미관을 해치는 원시적인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저 흉물스러운 것들을 치우라고요. 우리 가문의 품격 있는 정원에 저런 촌스러운 물건을 갖다 놓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요. 이웃 장인들이 보면 뭐라 하겠느냐고요. 저택 앞을 지나던 이웃 주세페가 항아리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로렌조, 자네 마당에 왜 고대 유물이 놓여있나.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저 한국인 사위 때문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런데 사위 민수는 그때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항아리의 거친 표면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어루만지듯 눈빛에 깊은 애정을 담아서요. 이사벨라가 남편 곁에 서서 간곡히 말렸습니다. 아빠, 이건 민수 씨한테 정말 소중한 거래요.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손수 빚어서 물려주신 유품이라고요. 제발 좀 놔두세요. 하지만 돌아가신 사위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말에도 딸의 간청에도 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속으로 확신했죠. 수억 원짜리 첨단 냉각 시스템의 위대함 앞에서 흙으로 빚은 저 원시적인 그릇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고요. 그 볼품없는 진흙통이 내 100년의 예술을 구원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는 것도요.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이탈리아 전역을 집어삼킨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빨간색 경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기온이 37도, 38도를 넘더니 마침내 40도를 돌파했습니다. 파르마의 거리는 말 그대로 불가마속이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물결치듯 일렁거렸고 가로수는 잎이 타들어가며 힘없이 축 늘어졌죠. 분수대에 물마저 뜨거워져서 아이들이 발을 담그지도 못했습니다. 노약자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근처 농장에서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온 도시가 거대한 오븐 속에 갇힌 것 같았죠.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쏟아져 들어왔고 닫아도 실내가 찜통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모두가 집 안에 숨어 에어컨에 매달렸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까지 더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이 땅에서 저는 이런 폭염은 처음 겪어봤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뒤집어져도 내 지하 숙성고만큼은 완벽한 냉방 시스템이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40도 폭염이 대수냐, 내 기계는 섭씨 12도를 칼같이 유지한다고요.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폭염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의 숙성고에는 치명적일 테니 우리 가문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는 계산까지 했을 정도였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이지 한심하고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숙성고 안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깥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운명은 저의 그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악의 한 방을 정통으로 날렸습니다. 폭염이 3일째 이어지던 어느 오후 이탈리아 전역의 전력 사용량이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집집마다 에어컨과 냉장고, 선풍기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과부하에 걸린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대규모 블랙아웃이 터졌습니다. 파르마 전체의 전기가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죠. 도시 전체가 한낮에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냉장고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숙성고를 지키던 그 위대한 기계도 맥없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숙성고를 돌리던 첨단 냉각팬의 웅장한 기계음이 갑자기 뚝 멎었습니다. 쿵쿵 울리던 심장 박동 같던 그 소리가 사라지자 소름 끼치는 정막이 지하실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고요함.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다급하게 손전등을 더듬어 잡고 지하 기계실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모든 계기판에 불이 죽어 있었습니다. 빨간불도 초록불도 없었죠. 그저 시커먼 어둠만이 차갑게 기계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스위치라는 스위치를 전부 올려보고 버튼이라는 버튼을 전부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죠. 전기 자체가 끊어진 건데 스위치를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제발, 제발 돌아가 달라고 떨리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낡은 발전기가 컹컹거리며 힘겹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냉각팬이 다시 기침하듯 돌아가는 소리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됐다, 이것만 버텨주면 된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은 채 몇 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40도가 넘는 외부 온도를 감당하지 못한 노후된 발전기 모터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거리더니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타버린 겁니다. 불꽃이 튀었고 기계실에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코를 찌르는 고무타는 냄새가 진동했죠. 완전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타버린 발전기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00년 가문의 운명이 이 타버린 기계 한 대에 달려 있었다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도 무력한 것이었습니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수억 원짜리 첨단 시스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전기업체, 장비회사, 긴급 출동 서비스, 아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미친 듯이 눌러댔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파르마 전역이 정전입니다. 복구 시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무기력한 통화 중 신호에 저는 발밑에 바닥이 통째로 꺼져내리는 느낌이었죠.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숙성고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제 보물들은 한 시간 한 시간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문득 몇 달 전 딸 이사벨라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다시 항아리를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 이사벨라가 두 팔을 벌려 항아리 앞을 막아서며 했던 말이었죠. 아빠, 제발 버리지 마세요. 민수 씨가 그러는데 이 흙항아리들은 전기가 없어도 스스로 숨을 쉬고 온도를 기억한대요.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숨을 쉬는 흙이라니 과학의 시대에 그런 황당한 미신이 어디 있냐고요. 원시인도 그런 소리는 안 한다고 딸에게 면박을 줬었죠. 이사벨라의 눈에 고인 실망감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딸의 뒤에서 묵묵히 항아리를 닦고 있던 민수의 뒷모습도요. 그 조용한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오만했던 과학이 제 눈앞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기계는 단숨에 고철이 되었고 100년 가문의 자부심은 전기 한 줄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전기가 사라지자 저의 과학도 저의 자존심도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이미 미세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온도계의 숫자를 바라보며 저는 난생 처음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 자식 같은 보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100년 장인이라는 저는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늙은 노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밤이 지나도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뒤척이며 밤을 샜죠.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매미조차 울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는 침실은 한증막 같았죠. 하지만 저를 짓누르는 것은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보물들. 그 생각에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불을 걷어차고 또 걷어찼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혹시 지금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미 치즈가 상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 위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자마자 저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지하 숙성고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온도계의 숫자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12도에 정확히 맞춰져 있던 온도가 20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겨우 하룻밤 사이에 8도나 올라간 거죠. 저는 온도계를 2번,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고장난 게 아닐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손전등을 벽 쪽으로 비춘 순간 그 희망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숙성고 벽면에 미세한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던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응결이 시작된 거죠. 평생 이 지하실에서 살아온 장인인 저는 벽에 맺힌 그 물방울 하나가 어떤 재앙의 전조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숙성의 치명적인 습도 변화의 시작.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연쇄 반응의 첫 번째 신호였죠. 손전등 불빛으로 치즈와 살라미를 하나하나 비춰보았습니다. 아직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온도가 계속되면 반나절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요. 30도를 넘으면 치즈의 단백질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신이 와도 되살릴 수 없죠. 혼자서 해결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냉동 트럭 업체에 전화를 걸었죠. 제발 트럭 한 대만 보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요. 2배, 3배를 줄 테니 지금 당장 와달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비 상태라 차량을 보낼 수가 없다고요. 냉동 트럭도 충전소의 전기가 끊겨 연료가 바닥났고 도로 위에 신호등마저 전부 꺼져 있어서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놓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를. 장비회사, 다른 도시의 운송업체, 심지어 군부대에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라도 구해보려 미친 사람처럼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40도의 뙤약볕 아래를 헤매며 마트와 편의점, 식당 주방까지 들이닥쳤죠. 하지만 이미 모든 얼음은 녹아버린 뒤였습니다. 냉동고 자체가 작동을 멈춘 지 오래였으니까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요. 온 도시가 녹아내리고 있다고요.
저는 텅 빈 손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뙤약볕에 쓰러질 뻔한 저를 지나가던 행인이 부축해줬을 정도였죠. 이 나이에 이 더위 속을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에서 내 보물들이 한 시간 한 시간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혹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온도계는 이미 25도를 넘어 30도를 향해 맹렬히 치솟고 있었죠. 10년 넘게 정성껏 숙성시켜온 가문의 보물, 최고급 파르미지아노 치즈의 표면에서 누런 기름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단했던 외피가 물러지며 끈적끈적한 액체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 기름방울 하나하나가 10년 세월의 눈물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치즈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끈적한 감촉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기름이 아닙니다. 10년 숙성의 생명이 녹아 흘러내리고 있는 거였죠. 천장에 매달린 최고급 살라미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부패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100년 가문의 장인인 저는 그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파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죠. 기계와 전기가 사라지자 평생을 바친 저의 예술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치즈가 전기가 끊긴 지 고작 하루 만에 무너지기 시작하다니요. 기가 막혔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전깃줄 하나 끊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니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늙은이. 그것이 바로 저의 민낯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가치가 3대에 걸친 우리 가문의 영혼이 썩어들어가는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지하실 전체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찔러도 피할 수 없는 가문의 종말을 알리는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보물을 제 손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이 가문이 제 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눈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서양의 첨단 기술이 자연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년 전통이고 뭐고 전기 한 줄 없으면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잔인하고 냉혹한 진실이 드러났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울고 또 울다가 기력이 다해 바닥에 쓰러졌죠.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실 계단 위에서 쿵, 쿵, 쿵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급히 내려오는 발소리였죠.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고 그 빛 너머로 커다란 철제 삽을 든 한 사내의 결연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인 사위, 민수였습니다. 바로 그 녀석이 삽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비키세요, 아버님. 민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말투가 아니었죠. 낮고 단호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결의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손전등 불빛 너머로 민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얼굴, 그리고 그 눈빛. 저는 그 순간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미소만 짓던 그 온순한 청년의 눈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한쪽 손에는 커다란 철제 삽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두꺼운 면포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한마디만 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민수는 말없이 숙성고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훑어보더니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치즈를 조심스럽게 두 팔로 안아들고 계단을 올라 마당으로 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1개, 2개, 3개. 쉬지 않고 오르내리며 무거운 치즈 덩이를 날랐죠. 살라미도 천장에서 하나씩 내려 어깨에 걸쳤습니다. 한 번에 서너 줄씩 양 어깨에 걸치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서 동료를 구출하는 군인 같았죠. 이사벨라도 뒤따라 내려와 남편을 도왔습니다. 부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척척 호흡을 맞추며 가문의 보물들을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숙성고를 오르내리는 계단은 70개가 넘습니다. 무거운 치즈 덩이를 안고 그 계단을 수십 번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장인인 저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수만 번 크게 들이쉬고는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지치는 기색 없이 오로지 속도에만 집중하며요. 마치 단 1초라도 아까운 것처럼. 저는 처음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이 녀석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쩌면 이 사람이 정말 미쳐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위에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수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행동은 절대 아니었죠. 모든 동작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치즈와 살라미가 마당으로 옮겨진 뒤 민수가 향한 곳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수백 년 된 커다란 참나무 그늘 아래였죠. 그리고 민수는 4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삽이 마른 흙을 내리찍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쨍, 쨍, 쨍. 메마른 이탈리아의 대지를 파는 것은 돌을 깨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삼날에 불꽃이 튈 정도로 단단한 땅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삽, 한 삽, 쉬지 않고 흙을 퍼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소매로 대충 닦고는 다시 삽질을 계속했죠. 그 순간 저는 사위의 의도를 깨닫고 경악을 넘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 가문의 보물을 흙구덩이에 처박으려는 거냐?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는 보물들을 더러운 흙 속에 묻는다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 매장이었습니다. 내 100년 가문의 예술을 진흙 속에 생매장하겠다는 미친 짓이었죠. 할아버지가 보시면 관 뚜껑을 열고 나올 일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사위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이사벨라였습니다. 딸이 두 팔을 활짝 벌려 제 앞을 막아섰죠. 딸의 두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민수 씨를 믿으세요. 한국에서는 이 방법으로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지켜왔다고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보세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서 있는 딸의 모습이 가슴을 후볐죠. 이사벨라는 남편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딸의 그 결연한 눈빛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남편 편에 선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딸의 그 확신에 찬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사벨라는 결코 아무 근거 없이 이런 행동을 할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민수는 제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삽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턱 끝에서 비 오듯 땀이 쏟아지고 있었죠. 셔츠는 이미 땀에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팔뚝의 근육이 삽질할 때마다 팽팽하게 부풀었습니다. 그 눈빛이라니. 그것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는 병사의 눈빛이었죠. 평소에 조용히 미소만 짓던 그 온순한 사위에게 저런 눈빛이 숨어 있었다니. 저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려 있었죠.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 절대적인 것을 믿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백에 눌려 저는 차마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힘없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풀고 다시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제 손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녀석이 뭐라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기행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민수는 점점 더 깊이 땅을 파들어갔고 이사벨라는 곁에서 파낸 흙을 치우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이 부부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보물을 흙구덩이에 묻겠다니.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탈리아에서 100년을 장인으로 살아온 제가 치즈를 땅에 묻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한국인 청년이 무언가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 적고 미소만 짓던 그 조용한 사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등을 보이며 전력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한국인 사위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요? 저 투박한 흙항아리와 깊은 구덩이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되었죠. 깊은 구덩이가 완성되자 민수는 마당 한쪽에 세워두었던 그 투박한 갈색 흙항아리들을 하나씩 옮겨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하고 버리라고 호통쳤던 한국에서 옹기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죠. 민수는 우물에서 길어올린 찬물로 옹기의 안팎을 정성스럽게 씻어냈습니다. 거친 표면에 묻은 먼지를 손가락 끝으로 하나하나 쓸어내는 모습이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항아리를 닦는 민수의 손길에는 깊은 애정과 경건함이 담겨 있었죠. 이것이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손수 빚어 물려주신 유품이라는 걸 그 순간에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에 서서 그 낯설고도 엄숙한 의식을 멍하니 지켜보았죠. 분명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저 경건한 정성이 어딘가 제가 치즈를 다루는 태도와 닮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항아리가 깨끗해지자 민수는 숙성고에서 꺼내온 최고급 치즈와 살라미를 얇은 면포로 정성껏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마치 잠든 아이에게 이불을 포근히 덮어주듯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이었죠. 면포 위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다시 한 겹 더 감쌌습니다. 그리고 면포에 싼 보물들을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죠. 사이사이에 깨끗한 집단을 채워 넣어 충격을 방지했고 마지막에는 소금물에 적신 면포로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이 한국인 청년은 이 순간을 위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후 마당에 항아리를 놓을 때부터 이런 비상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저 고향에서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사벨라는 곁에서 끊임없이 젖은 수건으로 남편의 이마와 목덜미의 땀을 닦아주며 묵묵히 도왔습니다. 필요한 면포를 건네고 물을 가져다주고 집단을 잘라 건네주었죠. 두 사람은 한마디 말이 없어도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짓 하나 하면 아내가 바로 필요한 것을 알아채고 건네는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어 온 부부만이 보여줄 수 있는 호흡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약간의 부러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사위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콕 찔렀죠. 항아리를 참나무 아래 깊은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민수는 주변의 흙을 한 줌 한 줌 정성스럽게 다져 넣었습니다. 항아리가 완전히 묻히자 부부는 우물에서 지하수를 양동이에 가득 담아와 옹기 주변의 흙에 끊임없이 뿌리기 시작했죠. 양동이를 채우고 나르고 뿌리고 다시 채우러 가고 10번이고 20번이고 쉬지 않고 물을 뿌렸습니다. 마른 흙이 물을 머금고 검게 변하며 촉촉해졌죠. 뙤약볕 아래서 양동이를 나르는 부부의 등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멈추지 않았죠. 물을 더 뿌려야 한다며 하나라도 더 뿌려야 한다며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직접 젖은 흙을 항아리 주위에 밀착시켰습니다. 흙과 항아리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흙과 항아리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옹기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다고요. 저는 흙투성이가 된 민수의 손을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물을 머금은 흙과 옹기의 표면에서 미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을요.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가 했습니다.
40도 폭염 속의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분명히 온기의 거친 표면에서 미세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항아리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온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40도의 불볕더위 속에서 전기 한 줄 없이 이 흙으로 빚은 그릇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기계가 전기의 힘으로 억지로 온도를 맞추는 서양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흙과 불로 구워낸 저 투박한 그릇에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미세한 숨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설명해 주었죠. 저 숨구멍들을 통해 흙 속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라고요. 항아리 주변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이 미세한 구멍으로 스며들었다가 증발하면서 자연스러운 냉각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증발 냉각이라는 물리적 원리를 수천 년 전에 한국인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참나무 그늘 아래 깊이 묻힌 온기는 지하의 안정된 온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 없이도 기계 없이도 오로지 자연의 섭리만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놀라운 원리였죠. 저는 100년 가문의 장인으로서 발효의 과학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냉방 시스템이 하는 일을 흙으로 빚은 항아리 하나가 전기 없이 해내고 있다니. 충격을 넘어선 경이로움이었죠. 이사벨라가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저 항아리는 죽은 흙이 아니라 살아서 숨을 쉬는 생명체였습니다. 주변의 열기를 빨아들이고 수분을 머금었다가 내뱉으며 안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한국인들의 경이로운 지혜. 냉장고는커녕 전기라는 개념조차 없던 수천 년 전에 한국의 선조들은 이미 자연의 원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된장, 간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이 온기에 담아 수천 년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해왔다고 민수가 말했죠. 5천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선조들의 지혜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우리 가문의 역사가 자랑스러웠는데 이 사람들은 5천년이라니. 차원이 다른 세월이었죠. 저는 마당에 멍하니 서서 그 믿을 수 없는 흙의 숨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는 전기가 없으면 한낱 고철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의 원리를 품은 이 그릇은 전기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죠. 과연 저 흙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기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 투박한 흙항아리가 과연 그 기나긴 시간을 버텨줄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이 한국인 부부의 사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아웃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폭염은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맹렬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최악의 폭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 전기가 돌아올지 확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파르마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 전체가 전력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구 인력도 장비도 자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닷새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마당에 나가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흙 속에 묻힌 항아리 앞에서 두 손을 놓고 서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라고 체념한 겁니다. 아무리 흙항아리에 담았다 한들 이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이라고요. 저는 가문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목숨을 걸고 지키라던 그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귀를 막아도 마당에서 들려오는 삽질 소리가 계속 귀에 박혔습니다. 쨍, 쨍, 쨍. 사위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저는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백년 가문의 장인이라는 사람이 겁쟁이처럼 이불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제가 촌스럽다고 미개하다고 무시했던 한국인 사위는 뙤약볕 아래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대비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위와 딸은 달랐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민수와 이사벨라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내내 제대로 잠조차 자지 않았죠. 새벽 이슬이 맺히기도 전인 동틀 무렵부터 마당으로 나가 옹기 주변의 흙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마른 흙에 다시 물을 뿌리고 흙을 뒤집어 시원한 아래쪽 흙이 위로 오게 했죠. 참나무 가지를 꺾어와 옹기 위에 추가로 그늘을 만들었고 한낮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젖은 삼배천을 흙 위에 덮어 수분 증발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민수는 밤에도 2~3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옹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흙의 습기가 마르기 전에 다시 물을 뿌려야 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잠을 자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청년은 자연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곁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계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이 청년은 흙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한낮에 폭염이 내리쬐을 때도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삽질을 계속했죠.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 나르고 옹기 주변에 뿌리고 다시 우물로 돌아가 물을 길었습니다. 1시간에도 수십 번씩 우물과 옹기 사이를 오갔죠. 물이 바닥나면 더 먼 우물까지 뛰어갔습니다. 체력의 한계는 진작 넘어섰을 텐데 민수의 2다리는 멈추지 않았죠. 장인으로서 긴 세월을 보낸 저에게도 저런 집념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창 너머로 사위의 손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2 손은 참혹한 지경이었습니다. 삽자루에 쓸려 굳은 살이 잡히고 그 위에 새로운 물집이 생기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죠. 손바닥 전체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삽을 잡을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을 텐데 민수는 이를 악물고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인 땀이 삽자루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세게, 더 빠르게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피 묻은 손에 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죠. 그리고 곧바로 다시 물통을 들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새하얀 손도 이미 물집과 거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죠. 피아노를 치고 그림을 그리던 그 고운 손이 일주일 만에 노동자의 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귀한 집딸로 곱게 자란 아이가 남편의 곁에서 함께 뼈와 살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문의 보물을, 나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작 그 보물의 주인인 저는 방 안에서 포기한 채 누워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부부는 내가 포기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내가 버린 희망을 주워 담아 피투성이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라는 것을요. 전기가 없어도 멈추지 않는 저 2 사람의 뜨거운 마음이야말로 어떤 기계보다도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비치는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기가 끊어지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저와 자연의 힘을 빌려 끝까지 생명을 지켜내려는 한국인 사위. 2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기계에 의존하던 저의 백년은 피투성이가 된 저 한국 청년의 거친 2 손 앞에서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없이 지독하게 부끄러웠습니다. 콧대 높은 이탈리아 장인의 오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기계에 기대어 안주하던 100년의 세월이 자연의 힘을 빌려 맨몸으로 싸우는 저 청년의 일주일 앞에서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내 사위가 맞습니다. 저 한국인 청년은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피를 흘려가며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과연 일주일의 사투 끝에 저 흙 속에서 무엇이 나타날 것인지. 저는 두려움과 작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전기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저 흙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위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기를.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위의 두 손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옥 같았던 일주일 만에 집안의 조명이 켜지고 냉방기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마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돌아온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현실을 직면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흙에 묻혀있던 치즈와 살라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기적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과학의 영역에서는요. 아무리 흙항아리가 숨을 쉰다 한들 40도의 폭염 앞에서 일주일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악의 결과를 각오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동이 트는 새벽에 겨우 눈을 떴죠. 전등이 켜져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둡기만 하던 복도에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심판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당에 나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을 때 쏟아져 나올 악취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100년 가문의 보물이 흙 속에서 완전히 부패해버린 광경을 목격하는 것. 그것은 가문의 사망 선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뚜껑을 열지 않으면 적어도 희망이라는 환상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운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느릿느릿 마당을 향해 걸어나갔죠. 마당에는 이미 민수와 이사벨라가 나와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일주일간의 사투로 볼이 꺼지고 눈 아래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두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를 흘리며 싸워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민수의 손에는 여전히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이사벨라의 손도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부부의 지친 모습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포기한 뒤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왔던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며 40도가 넘는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신중하게 옹기 주변의 흙을 파냈죠. 이사벨라가 곁에서 부드러운 솔로 옹기 표면의 흙을 털어냈습니다. 항아리의 갈색 몸통이 드러나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가 뚜껑 위에 덮인 면포를 벗기고 조심스럽게 첫 번째 옹기의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질끈 눈을 감았죠.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를 것이라는 공포에 숨쉬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위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기를. 딸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뚜껑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벨라가 남편의 팔을 꽉 잡고 있었고 민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일주일을 피 흘리며 싸워온 사람들이니 당연한 긴장이었겠죠.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코끝을 스친 것은 부패한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번쩍 떴죠. 코끝에 닿은 그 향기는 이탈리아 최고급 숙성 저장고에서도 단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깊고 묵직하면서도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이상적인 발효의 향기. 시큼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은 부드럽고 풍요로운 세월의 향기가 항아리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100년 가문의 장인으로서 수천 가지 향을 맡아왔지만 이런 향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발효의 향이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연이 직접 빚어낸 순수한 발효의 향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를 항아리 가까이 가져갔죠. 다시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부패의 냄새가 아니라 완벽한 숙성의 향기였습니다.
제 코가 100년간 훈련해온 장인의 코가 틀릴 리 없었죠. 이 향은 진짜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경이로움에 저는 황급히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면포를 벗겨내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살라미와 치즈는 감탄을 자아냈죠. 썩기는커녕 온기의 숨구멍이 만들어낸 자연의 호흡 속에서 최적의 상태로 숙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치즈 표면의 윤기는 기계로 숙성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고르고 아름다웠습니다. 누렇게 기름이 배어나오던 그 비참한 상태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죠. 살라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에 하얀 숙성 곰팡이가 고르게 피어 있었는데 그것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에서만 나타나는 완벽한 숙성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장인의 눈으로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곰팡이의 색깔, 밀도, 분포. 모든 것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상태였죠.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다리에 힘이 빠져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 투박한 흙. 항아리는 전기 한 줄 없이 스스로 숨을 쉬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왔던 겁니다. 아니, 단순히 보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의 차가운 바람이 아닌 흙과 자연의 따뜻한 호흡 속에서 치즈와 살라미는 오히려 더 깊이, 더 풍부하게 숙성되어 있었죠. 마치 흙이 가진 수천 년의 기억이 치즈와 살라미에 스며든 것처럼 기계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깊은 맛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딸이 말했던 숨을 쉬며 온도를 기억한다는 그 미신 같던 말이 지금 제 눈앞에서 완벽한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아리를 열 때마다 똑같은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네 개의 온기 모두가 한국인 사위의 피와 땀 속에서 가문의 보물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열 때마다 터져나오는 그 경이로운 향기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흙이 해냈습니다. 전기 한 줄 없이, 기계의 도움 하나 없이 한국의 흙항아리가 서양의 100년 과학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겁니다. 보존을 넘어 더 완벽한 숙성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민수는 항아리를 하나씩 열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죠. 부부가 일주일간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항아리에서 꺼낸 치즈와 살라미를 정성스럽게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가 내민 접시를 받아들었죠. 치즈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0년 가문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풍미가 혀끝을 감싸며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혀끝에서 시작된 그 감동이 목을 타고 가슴을 지나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첨단 기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숙성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한국의 흙과 자연이 품어낸 깊고 묵직한 세월의 맛이었습니다. 견과류 같은 고소함, 과일 같은 달콤함, 그리고 대지의 향을 머금은 흙냄새까지.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의 층위가 드러났죠. 이것이야말로 장인이 평생을 걸고 추구하는 완벽한 숙성의 극치였습니다. 살라미도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겉은 단단하고 속은 촉촉한 완벽한 식감이었죠. 씹을 때마다 고기의 깊은 풍미가 겹겹이 펼쳐지며 미각의 모든 층위를 자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온기의 숨구멍이 만들어낸 자연의 호흡이 기계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의 숙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전기가 끊기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서양의 오만은 전기가 없어도 스스로 숨을 쉬며 생명을 지켜낸 한국의 온기 앞에 철저히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온몸을 뒤흔드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100년 가문의 장인이 마당 한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런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저는 피투성이가 된 사위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죠. 제가 사위의 손을 잡은 것은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에도 명절에도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냉담한 장인이 마당 흙바닥에서 사위의 피 묻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갈라지고 물집이 터져 피딱지가 앉은 그 거친 손을요. 저는 그 손을 이마에 갖다 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손이야말로 가문을 구한 가장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수억 원의 기계보다 100년의 기술보다 이 손이 더 강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저는 입술이 떨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어리석은 장인이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내 진심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못난 장인을 용서해 다오.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으려 했지만 결국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민수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리고 민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보물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가져온 옹기가 아버님 가문에 도움이 되었다면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 조용한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의 돌아가신 아버지, 그분이 손수 빚어 아들에게 물려준 옹기. 그 옹기가 대를 이어 이 먼 이탈리아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를 막아섰던 딸 이사벨라를 향해서도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사벨라, 내가 옳았다. 아빠가 틀렸어. 내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빠의 콧대 높은 고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딸은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달려와 안겼죠. 딸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딸은 그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짐을 너무 많이 지웠습니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양쪽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딸의 고통이 뒤늦게 가슴에 사무쳤죠. 오랜 세월의 오해와 냉대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거친 흙이 묻은 옹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 식구가 한데 어울려 울고 웃는 모습을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죠. 마을의 최고 명문가 장인이 마당 한가운데서 사위에게 고개를 숙이고 딸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모습은 아마 파르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옹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투박한 항아리의 표면을 내 자식을 쓰다듬듯 어루만졌습니다. 볼품 없다고 조롱했던,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내다버리라고 호통쳤던 그 투박한 그릇. 그 안에 5,000년을 이어온 한국인들의 치열한 지혜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경건한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거친 표면에 손을 대자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죠. 일주일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이 항아리는 묵묵히 숨을 쉴 겁니다. 서양의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한국의 온기는 자연과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죠. 저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부디 용서하세요. 제가 가문의 길을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당에 선 채로 선언했습니다. 내 가문의 모든 숙성 방식을 한국의 온기로 바꾸겠다고요. 민수와 이사벨라에게 가르침을 청하겠다고요. 평생을 맹신해온 기계를 내려놓고 자연의 숨결을 배우겠다고요. 민수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그 조용하고 깊은 미소를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을 품어내는 저 깊은 눈빛. 이사벨라가 사랑한 것은 바로 그 침묵 속의 깊이였다는 것을요. 서양의 기계는 멈추었지만 한국의 흙항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지옥 같은 일주일 동안에도 이 투박한 그릇은 스스로 숨을 쉬며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가문의 보물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 흘캉아리는 제 오만을 깨부수고 닫혀있던 제 눈을 활짝 열어주고 흩어져 있던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단단히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옮기는 내 가문의 숙성고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100년 가문의 새로운 심장으로서 위대하고 경건하게. 수억 원짜리 첨단 기계는 전기가 끊기는 순간 한낱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흙과 불로 빚어낸 한국의 온기는 달랐죠. 투박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수만 개의 미세한 숨구멍으로 스스로 숨을 쉬며 40도가 넘는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도 100년 가문의 보물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거기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흙을 판 한국인 사위의 치열한 헌신과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아내의 따뜻한 조력. 이 두 사람의 피와 땀이 콧대 높은 이탈리아 명문가 장인의 오만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수천 년 선조들의 지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뜨거운 마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은 울림과 자부심을 안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